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플이 금융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뱅크 오브 애플 이런 거 탄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대학을 나와야 연봉이 가장 높은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물론 다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현대와 기아차가 요즘 각종 집단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소송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 중요한 소식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 애플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부문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는 이 애플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 계좌를 내놔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연 4.15%의 이자가 붙는 애플 카드 저축 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저축 계좌를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밝힌 지 이제 딱 6개월 만입니다. 애플은 아이콘의 월렛 앱에서 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나 최소 예금 등의 요건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데일리 캐시 보상이 이 저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 연 4.15%의 이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데일리 캐시 리워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일리 캐시는 애플 크레딧 카드 사용 시에 최대 3%까지 제공되는 리워드,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3% 리워드면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애플은 언제든지 이 데일리 캐시 입금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쪽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가 다른 쪽으로 받으려면 이리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를 늘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3% 리워드를 받는 그 입금 계좌를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바꿔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축 계좌에 다른 계좌의 자금을 추가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좌는 월렛 앱에 나타나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늘 24시간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의 이자 및 계좌 잔액을 추적하거나 또는 자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연 금리 몇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4.15%. 이 4.15%의 연금리는요, 저축성 예금의 전국 평균보다 무려 약 10배 이상 높은 겁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요, 전국 평균 저축성 예금의 연 이자율은 0.35%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는 10배 이상 높은 연 이자율이죠. 애플의 이 저축 계좌 개설이 전 세계에서 당장 다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애플은 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 등 이 북미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바로 시작하면서 자, 애플은 이 금융 서비스가 향후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금융 서비스는요, 지난 2015년 매출의 10%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의 경우는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또 애플의 아이폰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 애플 아이폰 가진 젊은이들 앞으로는 이제 애플 금융을 통해서 연 이자도 받고 또 애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서 3%의 리워드 프로그램도 받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뱅크 오브 애플 이런 게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볼 만한 상황이고요. 애플,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폰 쓰신다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 이자율 4.15%. 흔치 않은 이자율이거든요. 네. 자, 어떤 대학을 나오면 연봉이 가장 좋을까요? 대학 졸업 후에 고소득을 올리려면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아닌 CIT나 MIT를 나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T는 캘리포니아 공대, 그리고 MIT는 잘 아시는 대로 매사추세츠 공대죠. 연방교육부는요, 졸업 후에 연봉을 기준으로 한 대학교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을 나와서 10년 후의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공대 CIT였습니다. 조사한 900개 미국 내 대학 가운데 CIT 졸업자의 중간 연봉은 11만 2,166달러로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MIT가 11만 1,222달러로 근소한 차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3위인 하비머드 칼리지는요, 대학 졸업 10년 후의 소득이 10만 8,988달러였습니다. 하비머드 칼리지, 생소한데? 라고 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 남가주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금방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LA 카운티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하비머드 칼리지. 이 학교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손꼽히는 칼리지입니다. 수학, 과학, 공학에 특화된 대학입니다. 하비머드 칼리지 기숙형 4년제 사립대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숙형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 월섬에 있는요, 벤틀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벤틀리 대학교 역시 10만 7,97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벤틀리 대학교는요, 금융과 또 경영학과가 유명하며 특히 금융 전공 졸업자들은 전체 졸업생의 26%가 됩니다. 벤틀리, 아주 비싼 차 이름과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금융 쪽에, 돈과 관련된 쪽에 일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 순위 상위 10곳 가운데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의 학업 순위가 꼭 졸업생의 연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요, 연소득이 10만 3,246달러로 5위 올라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는 9만 5,689달러로 12위에 등극됐습니다. 6위부터는 명문대 출신 근로자도 중간 소득이 연간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군데 대학을 조금만 그럼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1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9만 9,998달러 7위. 그리고 스티븐 공대는 9만 8,159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위는 스탠포드 대학교 9만 7,798달러, 9위는 조지타운 대학교 9만 6,375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7위에 랭크된 학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죠. 스티븐스 공대라는 것은요, 동부 쪽에 뉴욕이나 뉴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스티븐스 공대는 뉴저지주 호보컨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또 강점을 보이는 대학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전문가들은 졸업생들의 소득이 대체로 높은 대학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소위 STEM이라고 그러죠. STEM, STEM에 특화된 대학들이 많다라면서 STEM 전공자들은 원래 이제 고액 연봉자인 점은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전공에 아주 특화된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말씀드린 그 이 전공이라는 것은 그 STEM, 과학, 공학, 기술, 수학 요런 것들입니다. STEM. 자, 이런 스템 전공자들은요, 원래 이제 고액 연봉자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 조사를 한 기관에서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순위는 학부 전공,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또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 학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들의 연봉 중간값은 5만 9,600달러였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학위만 보유한 근로자들의 중간 소득은 이보다는 반 조금 넘는 3만 6,600달러로 약 38.6% 낮은 그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세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모두 16개였습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올해는 더욱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또 북미의 공장은 운영 중이어서 보조금 대상이었던 이 닛산을 비롯해서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이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혜택 대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 IRA는 법 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 발표된 이 세부 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그 조건이 우선 첫 번째, 북미에서 제조 그리고 조립한 배터리로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에 $3,750를 준다는 것이죠. 절반.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의 혜택. 두 번째,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하면 또 역시 $3,750 혜택. 이렇게 또 다른 조건도 만들어서 각각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서 쉐비의 볼트, 그리고 이퀴녹스, 포드의 E-트랜짓, 그리고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관계자는요, 현대차의 경우 엘라바마에서 GV70를 조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엄격해지면서요,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차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차만 치명적으로 그런 나쁜 상황을 받은 것은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 현대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쟁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좀 불이익을 받는, 바꿔 말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지니까 전반적인 경쟁력에서는 치명적이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한편 또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의 전기차 GV70의 배터리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고요? 네, 현재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는요, 중국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제기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서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또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등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3년 지난 1월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해 보니까 총 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그리고 그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등이 피고로,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피고로 지목된 소송만 취합한 결과입니다. 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방 법원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면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8건 제기됐고요. 이어서 일리노이주에서 2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건, 워싱턴주에서 2건, 플로리다주 1건, 메릴랜드 1건, 미네소타 1건, 뉴욕 1건,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 1건, 또 로드아일랜드주에서 1건 등 모두 10개 주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현대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 1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에 접수된 현대차 및 제네시스의 블루링크 기능 문제 소송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블루링크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제공하는 연동 서비스로 원격 제어, 또 안전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한 소장을 보면 고소한 원고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법인은 블루링크가 4G 그리고 5G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 등에 통지하고 발표했어야 했다라면서
3G의 노후화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즉 현대차는 3G 전용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외에 현대차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2021년형 제네시스 GV80 SUV 차량에 대한 결함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취 문제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또 2020년형 현대 전기차죠. 아이오닉 해치백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무언가 과장 허위 광고가 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금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또 엔진 화재 발생 및 이상 문제도 있고 엔진 동력 손실, 소음, 엔진 노킹, 오작동 등등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또 리스 가격 부당 청구, 또 2017년형 산타페 파워트레인 결함 문제, 또 2017년형 이후 산타페 벨로스터 모델 휠 이 표면의 벗겨짐 현상 등등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피소되어 있습니다. 이 피소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일례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 소송건은요, 같은 기간 유명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 대한 소송건 15건과 비교해봐도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정부 기관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욕시는요, 현대, 기아 두 회사가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서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몇 개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또 제기당했습니다. 이 주정부 기관 외 이 행정소송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앞서 이 버팔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낸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이 위스콘신주 메디슨 시도요,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서 향후 이 각 정부 기관의 행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이 소송이 본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다. 즉 회사의 미래까지 걱정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주 검찰총장들은요,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라고 소송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현대차, 기아차, 미국에서 본물 터지듯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소송, 집단 소송 이 케이스들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것을 헤쳐나가려면 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결국은 차값을 올릴까요? 네,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한 지방에 향후회 간판을 걸고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서 그 향후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FBI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어제 올해 61살의 중국계 미국인 루첸 왕과 59살의 천진핑을 체포해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루첸 왕은 미국 내 중국 푸첸성 출신들의 향후회인 창로공회의 회장입니다. 푸첸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이 창로공회는 지난 2016년 130만 달러의 맨하탄 차이나타운 6층 건물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사무실 외벽에는 향후회라는 표식이 부착됐지만 FBI와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 공간이 중국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런 비밀경찰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 작전인 소위 여우 사냥 작전과 관련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그의 아들을 협박해서 귀국시키려고 한 7명의 중국인 국적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FBI와 검찰은 차이나타운의 창로공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올해 초 차이나타운의 향후회 사무실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되자 워싱턴 DC의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의 경찰관들은 절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FBI와 검찰이 이 향후 회장 등을 전격 체포하고 기소함에 따라서 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 노릇을 하는 그들의 실체가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틀란타의 지역 교도소에서는요,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가족들은 이 남성이 더러운 감방 안에서 빈대에 수없이 물려서 숨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라슨 톰슨, 올해 35살의 라슨 톰슨이라는 남성은요, 지난해 9월 13일 감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범죄로 수감된 지 약 3개월 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발견 당시 이 탐슨의 몸 전체에는 작은 곤충으로부터 매우 심한 수없이 물림을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벌레는 그런데 다름 아닌 빈대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부검 보고서에는 얼굴과 상체, 하체에 전반적으로 반복적인 물림으로 인한 상처와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탐슨 가족의 변호사인 마이클 하퍼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탐슨이 빈대에 산채로 먹힌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라면서 교도소 측은 구금 이후 몇 달 동안 탐슨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전혀 돕지도 않았고 죽을 때까지 방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하퍼 변호사는 탐슨은 투옥되기 전에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라면서 관련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탐슨이 숨진 채 발견된 당시 그는 오물과 빈대에 뒤덮여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교도소 기록에도 숨진 탐슨을 발견했을 당시 감방 안이 너무 더러워서 시신 수습에 나섰던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어야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탐슨 가족 측은 풀턴 카운티 감옥을 교도소를 폐쇄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에 나서달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과연 실제로 너무 수도 없이 빈대의 물림으로써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걸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교도소 내에 열악한 상황이 공개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미국 교도소들의 민낯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미국 정부가 트위터 사용자의 비공개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전부 읽을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방송될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의 14초짜리 미리 보기 영상에서 정부기관이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이에 대해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내가 사긴 했지만 사기 전까지 나는 정부가 그런 트위터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렉트 메시지 DM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라고 일론 머스크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 칼슨이 그러한 접근 권한으로 볼 수 있는 내용에 사용자들의 그 DM도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묻자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DM은요, 트위터 이용자끼리 직접 주고받는 메시지로 다른 이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용하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이 사람하고만 디렉트 메시지로 바로 소위 말하는 나하고 이 사람만 빼고는 비공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정부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간에 오가는 비공개 메시지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제매체 포브스는 그러나 이 머스크가 언급한 그 접근 권한이 FBI 같은 기관에서 법원 명령을 통해서 기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받는 통상적인 절차를 의미하는지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니면 그보다 더 사악한 어떤 감시 체계가 작용한다는 그런 뜻인지 인터뷰 전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들여다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떤 사악한 들여다봄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폭탄 발언이 정부의 국민 사생활 들여다보기로 폭로가 한 게 그런 게 될지 아니면 괴짜 사업가의 어떤 튀는 발언에 그치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전직 해군 부사관이 관리하는 친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공군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이는 기밀 문서가 이 폐쇄적인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에서 돌아다니다가 친러시아 성향인 돈바스 데부슈카라는 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갑자기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잭 테세이라가 쓰던 디스코드라는 거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유출된 게 아니라 최초 유출은 그 디스코드라는 게 맞지만 그 후에 급격하게 퍼진 것은 친러시아 성향의 이 소셜미디어인 돈바스 데부시카라는 SNS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바스 데부시카가 지난 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서 유출된 4건의 기밀 문서를 6만 5천여 명의 팔로워들에게 급격하게 공개했으며 이후 몇몇 대형 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를 퍼나르면서 미국 국방부의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돈바스 데부시카는 돈바스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이 돈바스 데부시카는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트위터, 유튜브, 스포티파이 이 계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팟캐스팅, 또 상품 판매, 자금 모집 계정 등등도 운영하는 등 이 영어권의 최대의 친러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돈바스 데부시카의 관리자가 러시아인이 아닌 올해 37살의 미 해군 출신 미국 사람 세러 빌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폭로했습니다. 미국 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이 세러 빌스라는 사람은 지난 2020년 말 수석 항공전자 기술자로 승진해서 비밀 취급 인가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해군 중사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명예제대했습니다. 빌스는 지난 15일 워싱턴주 오크하버 자택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돈바스 데부시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또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 SNS 계정을 불순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로 인한 국가적인 기밀 유출 확산 등이 발생하는 걸 보면 앞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정부가 개인 DM, 이 디렉트 메시지를 볼 수 있다라고 그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국가 위기를 막아야 하는 건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한 건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위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그 정책 기관자들, 정부기관에서 고액 연봉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국민들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국가의 위기도 최대한 막아야 하는 그런 일 하라고 고액 연봉 주면서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국가 세금 주면서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국방부는요, 어제 미국의 한국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문건이 조작됐다라는 한미 양국의 평가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서 문건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에서 정식 기자회견 때 한국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최근 통화에서 문서가 조작됐다는데 동의했다는데 위조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부 유출 문건의 유효성을 물은 것 같은데 특정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도청이 사실이면 한국에 사과할 것입니까? 라는 그 후속 질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본질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또 쏙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싹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미국으로만 바꾸면 우리는 미국과 아주 좋은 동맹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양쪽 나라에서 입을 맞춘 듯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장 청문회를 갖고 수사 및 기소를 주도한 엘빈 브래그 뉴욕 맨하탄 지검 검사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 의원은 어제 뉴욕 맨하탄의 연방 건물에서 지역 범죄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뉴욕시의 범죄 대응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가 범죄 대응 개판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범죄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뉴욕시 그 시 검사장, 네가 무슨 감히 트럼프를 엮을 자격이나 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이달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 브래그 검사장이 있는 이 뉴욕 맨하탄 지검 사무실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공화당은 범죄 피해자 등의 이 증인들을 불러놓고 민주당 소속 선출직인 그 브래그 검사장의 범죄 대응 방식을 아주 그냥 난타를 한 것입니다.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조던 위원장은 뉴욕시는 법을 지키고 범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길을 잃었다 라면서 맨하탄에서 정의와 저울은 정치로 기울어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이 맨하탄이라는 이 시에서는 정의, 저스티스와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저울은 정치로 기울어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던 위원장은 또한 브래그 검사장은 급진적인 정치 의제를 촉진하기 위한 그 기회를 마치 저스티스,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 저스티스만 합니다. 마이클 샌델 박사의 책,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생각이 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원본의 제목은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이죠? 풀었으면 옳은 일이란 무엇인가? 인데 정말 혼돈의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게 옳은 일이고 어떤 게 궁극적으로 정의인 건지 머릿속이 혼돈스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혼돈의 세계를 저희 레알뉴스와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혼돈을 함께 나누시죠.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만은 내일은요, 암 예방과 치료가 눈앞에 다가왔다. 7년만 기다리자라는 특집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